저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고 의식이 희미하게 있지만 몸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어요. 의사들은 제가 혼수 상태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들을 수 있었어요. 모든 소리를요. 병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식들이었어요. 큰아들 민호, 둘째 딸 수진, 막내 아들 재훈. 셋 다 왔더라고요.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제 곁을 지켜주러 온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아버지 상태가 어때? 민호의 목소리였어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깨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대. 이제 며칠 안에.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며칠 안에 죽는다는 말인가요? 그럼 보험금은? 재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보험금이라고요? 3억 5천. 수익자가 우리 셋으로 되어 있어. 나눠 가지면 한 명당 억이 넘지. 민호가 차갑게 대답했어요.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자식들이 제 병실에서 보험금 얘기를 하고 있다니. 근데 명의는 어떻게 할 거야? 집이랑 통장 말이야. 수진이 물었어요. 어차피 아버지 정신 못 차리실 것 같으니까 성년후견인 신청하면 돼. 그럼 우리가 전부 처리할 수 있어. 민호의 목소리에는 주저함이 전혀 없었어요. 빨리 돌아가시는 게 아버지한테도 좋을 거야. 이렇게 고생하시는 것보다. 재훈이 말했습니다. 저는 고생하고 있지 않았어요. 단지 의식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에요.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 혼자 얼마나 외로우셨겠어. 이제 편히 가시는 게 나아. 수진이 눈물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그건 진짜 눈물이 아니라는 거요. 그 순간 제 기억 속에서 하나의 장면이 떠올랐어요. 10년 전 아내가 돌아가시기 전 제게 했던 말이었죠. 당신, 우리 재산은 진짜 효자한테만 줘야 해요. 돈 때문에 찾아오는 자식들한텐 절대 주면 안 돼. 아내는 자식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저는 그때 웃으며 대답했죠. 걱정 마. 내 재산은 효자에게만 간다고 항상 말했잖아. 그날 이후로 저는 자식들에게 늘 말했어요. 내 재산은 효자에게만 간다고요. 자식들은 그때마다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아버지, 저희가 효도할게요. 하지만 지금 병실에서 들리는 대화를 들으니 알겠더라고요. 그들은 제 돈만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유언장 같은 거 남기셨을까? 수진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설마,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는데 무슨 유언장을 쓰셨겠어?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웃었어요. 유언장이라. 사실 저는 준비해둔 게 있었거든요. 하지만 자식들은 몰랐죠. 그럼 장례식은 간소하게 하자. 돈 낭비할 필요 없잖아. 재훈이 말했어요. 간소하게라고요. 제 장례식을요? 그렇게 자식들은 30분 넘게 병실에서 제 재산을 어떻게 나눌 건지, 장례식은 어떻게 치를 건지 이야기했어요. 단 한 번도 제 건강을 걱정하는 말은 없었습니다. 병실 문이 닫히고 자식들이 나간 후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평생 사랑했던 자식들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다는 거요. 지금 남은 건 제 돈을 노리는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절대 이대로 죽을 수 없다고요. 깨어나야 했어요. 그리고 자식들에게 보여줘야 했습니다. 진짜 효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제 재산이 어디로 가는지를요. 의식의 어둠 속에서 저는 필사적으로 몸부림쳤어요. 그리고 며칠 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40년 동안 세 자식을 키웠어요. 민호, 수진, 재훈, 셋 다 제 피와 땀으로 키운 아이들이었죠. 큰아들 민호는 어릴 적부터 영리했어요. 공부도 잘했고 말도 잘했죠. 대학도 좋은 곳에 갔고 지금은 대기업에서 일하고 있어요. 결혼도 했고 아이도 둘이나 있습니다. 민호가 대학 들어갈 때 저는 집을 한 채 팔았어요. 등록금이 비쌌거든요. 하지만 아깝지 않았어요. 제 아들이 좋은 교육을 받는다면 무엇이든 해줄 수 있었으니까요. 아버지, 나중에 꼭 은혜 갚을게요. 민호가 대학 입학식 날 제게 말했어요. 저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웃었죠. 은혜는 무슨, 내가 잘 되는 게 아버지한텐 가장 큰 효도야. 둘째 딸 수지는 착했어요. 항상 웃는 얼굴로 저를 대했죠. 결혼할 때 저는 1,000만 원을 줬어요. 당시엔 큰 돈이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이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요. 수진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막내 아들 재우는 좀 말썽꾸러기였어요. 사업을 한다며 여러 번 돈을 빌려갔죠. 한 번은 5천만 원도 빌려줬어요. 아버지, 이번엔 정말 대박 날 거예요. 돈 벌면 바로 갚을게요. 하지만 재우는 한 번도 돈을 갚지 않았어요. 사업은 번번이 실패했고 저는 그냥 포기했습니다. 막내니까요. 40년 동안 저는 자식들에게 모든 걸 줬어요. 집도, 돈도, 사랑도. 제가 가진 전부를 나눠줬죠. 아내가 돌아가신 후에도 자식들은 가끔 찾아왔어요. 명절이나 생일 때요. 그때마다 저는 행복했습니다. 아직 제 자식들이 저를 사랑한다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자식들은 항상 돈 얘기를 꺼냈거든요. 아버지, 아직 건강하시니까 재산 정리는 천천히 하셔도 돼요. 민호가 말했어요. 아버지, 혹시 통장 비밀번호 알려주실 수 있어요? 만약을 대비해서요. 수진이 물었죠. 아버지, 진명에 이전하는 거 생각해 보셨어요? 재훈이 넌지시 물었어요. 저는 그때마다 똑같이 대답했어요. 내 재산은 효자에게만 간다. 자식들은 그 말을 듣고 더욱 열심히 제게 잘해줬어요. 전화도 자주 했고 선물도 보냈죠. 하지만 저는 느꼈어요. 뭔가 진심이 아니라는 거요. 아내가 살아 계실 때 자주 말했었죠. 당신, 애들이 당신 돈만 보는 것 같아. 조심해야 해. 저는 그때마다 아내를 타일렀어요. 무슨 소리야. 우리 애들이 그럴 리 없어. 내가 키운 자식들인데.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아내 말이 맞았어요. 자식들은 정말 제 돈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3개월 전 제가 쓰러지기 전까지 민호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왔어요. 올 때마다 비싼 과일을 들고 왔죠. 아버지, 건강 챙기세요. 저희가 걱정돼요. 하지만 30분도 안 돼서 집에 갔어요. 바쁘다는 이유로요. 수지는 전화로만 안부를 물었어요. 직접 오지는 않았죠. 애들 키우느라 바쁘다고 했습니다. 재우는 가끔 돈을 빌려달라고 왔어요. 그때마다 저는 거절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이 줬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혼자 살았어요. 70대의 몸으로 혼자 밥을 해먹고 혼자 청소를 하며 지냈죠. 외로웠어요. 하지만 자식들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부담 주기 싫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병원에 가보니 심장에 문제가 있다고 했죠. 수술이 필요합니다. 빨리 하시는 게 좋아요. 저는 자식들에게 연락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다음 주에 갈게요. 지금 너무 바빠서요. 아버지, 저도 지금 애들 때문에 못 가요. 괜찮으시죠? 아버지, 수술비는 보험으로 나오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결국 저는 혼자 수술을 받았어요. 수술은 성공했지만 회복이 더뎠습니다. 그리고 2개월 전 집에서 갑자기 쓰러졌어요. 다행히 이웃이 발견해서 응급실로 갔죠. 뇌출혈이었어요. 의사는 말했습니다. 혼수 상태입니다. 언제 깨어날지 모릅니다. 자식들이 병원에 왔어요. 하지만 제 손을 잡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대신 병실 밖에서 재산 얘기만 했죠.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40년 동안 제가 사랑했던 자식들은 이미 사라졌다는 거요. 이제 남은 건 제 돈을 노리는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혼수 상태에서 저는 모든 걸 들을 수 있었어요. 자식들이 병실 밖에서 나누는 대화들을요. 형, 아버지가 언제까지 이러실 것 같아? 재훈이 민호에게 물었어요. 의사 선생님 말로는 길어야 한 달이래. 뇌 손상이 심해서 깨어나기 어렵다고. 한 달이라고요. 제가 한 달 안에 죽는다는 건가요? 그럼 우리 미리 준비해야 하는 거 아니야. 장례식장 예약이랑 그런 거. 수진이 말했어요. 장례식장 예약이라니. 저는 아직 살아있는데 벌써 그런 얘기를 하다니. 일단 아버지 통장부터 확인해야 해. 비밀번호 아는 사람 있어. 미모가 물었죠. 엄마 생일 아닐까? 아버지가 늘 엄마 얘기하셨잖아. 수진이 대답했어요. 그래, 한번 시도해보자. 그리고 집 명의도 확인해야 해. 자식들은 제 재산 목록을 작성하고 있었어요. 보험금 3억 5천만 원, 집 한 채,
통장에 있는 돈 8천만 원. 전부 합치면 6억은 넘겠네. 셋이서 나누면 한 명당 2억씩이야. 민호가 계산했어요. 와, 생각보다 많네. 아버지가 이렇게 모아두셨을 줄 몰랐어. 재훈이 신나게 말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40년 동안 피땀 흘려 모은 돈을 자식들이 이렇게 쉽게 계산하다니. 근데 형, 유언장은 어떻게 하지? 만약 아버지가 유언장을 남기셨으면 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버지가 유언장을 쓸 시간이 있었겠어. 갑자기 쓰러지셨는데. 그래도 혹시 몰라. 집에 가서 찾아봐야 하지 않을까? 민호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좋아. 주말에 아버지 집에 가자. 혹시 모르니까 중요한 서류들 다 확인해 보자. 그 순간 저는 화가 치밀었어요. 제가 아직 살아있는데 제 집을 뒤지겠다고요? 그리고 병원비는 어떻게 하지? 지금 하루에 30만 원씩 나가고 있어. 재훈이 물었어요. 보험으로 처리되는 거 아니야. 수진이 대답했죠. 일부만 돼. 나머지는 우리가 내야 해. 그럼 최소한으로만 하자. 어차피. 민호가 말끝을 흐렸어요. 어차피 곧 죽을 거니까 돈 낭비할 필요 없다는 뜻이었죠. 그날 밤 간호사가 병실에 들어와서 자식들에게 말했어요. 환자분 상태가 조금 나아지고 계세요. 의식이 돌아올 가능성도 있어요. 저는 속으로 기뻤어요. 드디어 깨어날 수 있다니. 하지만 자식들의 반응은 달랐어요. 정말요? 그럼 언제쯤? 미모가 물었는데 목소리에 기쁨은 없었어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며칠 안에 의식이 돌아올 수도 있어요. 간호사가 나간 후 자식들이 조용히 속삭였어요. 이거 큰일인데. 아버지가 깨어나시면.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깨어나시면 뭐 어때? 그래도 아버지인데. 재훈이 말했지만 목소리에 확신은 없었어요. 아니야. 만약 깨어나시면 유언장을 바꾸실지도 몰라. 우리가 병실에서 한 얘기들 혹시 들으셨을 수도 있고. 민호의 말에 병실이 조용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하지? 수진이 불안하게 물었어요. 일단 지켜보자. 그리고 만약 깨어나시면 우리가 정말 효도하는 자식들처럼 행동하는 거야. 저는 그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어요. 자식들이 저를 속일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다음 날 민호 혼자 병실에 왔어요. 제 손을 잡고 말했죠. 아버지, 저예요. 민호예요. 제 목소리 들리세요? 빨리 깨어나세요. 저희가 기다리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그게 진심이 아니라는 거요. 민호는 단지 혹시 제가 듣고 있을까봐 연기하는 거였어요. 병실 문 밖에서 수진과 재훈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형, 어떻게 됐어? 재훈이 물었죠. 반응 없어. 아직 깨어나실 것 같지 않아. 그럼 우리 계획대로 하는 거지? 응. 일단 집에 가서 서류부터 확인하자. 그날 자식들은 제 집에 갔어요. 저는 의식 속에서 상상할 수 있었어요. 자식들이 제 서랍을 뒤지고 통장을 찾고 금고를 확인하는 모습을요. 하지만 자식들은 몰랐어요. 제가 이미 모든 걸 준비해뒀다는 거요. 10년 전 아내가 돌아가시기 전 제게 말했었죠. 당신, 재산 정리 제대로 해놔요. 나중에 자식들 때문에 문제 생기면 안 돼요. 저는 아내 말을 따랐어요. 변호사를 찾아가서 유언장을 작성했죠. 그 유언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내 재산은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고 효도한 사람에게만 간다. 돈만 바라보는 자식에게는 단 한 푼도 주지 않는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제가 이미 대부분의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자식들이 노리던 6억 원은 이미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병실에 누워서 저는 생각했어요. 곧 깨어날 거예요. 그리고 자식들에게 보여주겠어요. 진짜 효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제 재산이 어디로 가는지를요. 2주가 지났어요. 제 몸이 조금씩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움직였고 눈꺼풀이 떨렸어요. 의사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환자분이 의식을 회복하고 계십니다. 곧 깨어나실 거예요. 자식들이 급히 병실에 모였어요. 민호, 수진, 재훈, 셋 다 긴장한 표정이었죠. 아버지, 저희예요. 들리세요? 민호가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저는 천천히 눈을 떴어요. 흐릿하게 보이던 자식들의 얼굴이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아버지, 깨어나셨어요. 수진이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그 눈물이 진짜가 아니라는 거요. 지난 2주 동안 제가 들었던 모든 대화들이 선명하게 기억났거든요. 아버지, 많이 놀라셨죠?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재훈이 걱정스러운 척 말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아직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거든요. 의사가 들어와서 간단한 검사를 했어요. 다행히 의식은 돌아오셨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회복까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재활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자식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눈빛은 복잡했죠. 그날 저녁 자식들이 교대로 병실을 지켰어요. 민호가 먼저 왔죠. 아버지, 저 민호예요. 정말 걱정 많이 했어요. 깨어나셔서 다행이에요. 저는 민호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2주 전 병실 밖에서 보험금 얘기하던 그 목소리가 생생했거든요. 민호야, 제 목소리가 겨우 나왔어요. 네, 아버지, 말씀하세요. 너희들, 내가 다 들었다. 민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뭘 들으셨다는 거예요, 아버지? 병실 밖에서 한 얘기들 다 들었어. 민호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는 그냥 아버지 걱정하는 얘기만 했는 거려. 저는 힘들게 웃었어요. 보험금 3억 5천, 집, 통장 다 들었다고.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하지만 금방 표정을 바꿨죠. 아버지, 그건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한 얘기예요. 아버지 돌아가시면 저희가 처리해야 할 일들이 많으니까요. 돌아가시길 바랐구나. 아니에요. 아버지,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저희는 아버지가 빨리 나으시길 바랐어요. 저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어요. 힘이 없었거든요. 민호가 급히 밖으로 나가더니 수진과 재훈을 불렀어요. 세 사람이 병실 밖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가 다 들으셨대. 우리가 한 얘기 전부. 어떻게? 그럼 유언장 바꾸시는 거 아니야? 일단 최대한 잘해드려. 아버지 마음을 돌리는 수밖에 없어. 다음 날부터 자식들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매일 병실에 와서 과일을 깎아주고 이야기를 들려주고 손을 잡아줬죠. 아버지, 제가 매일 올게요. 회사 휴가 냈어요. 민호가 말했어요. 아버지, 제가 직접 죽 끓여왔어요. 드셔보세요. 수진이 정성스럽게 죽을 떠먹여줬어요. 아버지, 제가 병실 청소할게요. 간호사님들 바쁘시니까. 재훈이 열심히 병실을 닦았어요.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효자 효녀들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죠. 이게 다 연기라는 거려. 어느 날 밤 재훈이 혼자 남았을 때 본색을 드러냈어요.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그동안 아버지한테 잘못했어요. 인정해요. 저는 재훈을 쳐다봤어요. 하지만 아버지도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왜 그랬겠어요? 아버지가 너무 재산 얘기만 하셨잖아요. 내 재산은 효자에게만 간다. 그 말을 몇 번이나 하셨어요. 저희는 그냥 그 말에 맞춰서 행동한 거예요. 재훈의 말에는 억울함이 묻어났어요. 아버지가 돈으로 저희를 시험한 거잖아요. 그럼 저희도 돈을 생각할 수밖에 없죠. 저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재훈 말도 일리가 있었거든요. 제가 너무 재산 얘기를 많이 한 건 사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살아있는데 보험금 얘기를 하는 게 정당화될 수 있나요? 재훈아, 그래도 너희는 내 목숨보다 내 돈을 먼저 생각했어. 재훈이 입을 다물었어요. 할 말이 없었던 거죠. 2주가 더 지났어요. 저는 조금씩 회복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거동이 불편했어요. 자식들은 여전히 열심히 병문안을 왔어요. 하지만 저는 느꼈어요. 그들의 초조함을요. 제가 언제 유언장 얘기를 꺼낼까봐 조마조마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느 날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버지, 혹시 유언장 같은 거 작성해 두신 거 있으세요?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군요. 왜, 궁금하니? 아, 그게 아니라 만약을 대비해서요.
법적으로 정리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걱정 마라. 다 준비되어 있어. 민호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정말요? 그럼 저희 셋이서 똑같이 나눠 가지는 걸로 하신 거죠?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내 말 기억 안 나니? 내 재산은 효자에게만 간다고 했잖아. 그럼 누구한테 가는 건데요? 진짜 효자한테 가지. 민호가 당황했어요. 저희가 진짜 효자 아닌가요? 매일 병문안 오고 아버지 시중 들고 있는데 그건 내 돈 때문이잖니. 순간 병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민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너희는 내 돈만 찾았지. 내 목숨은 찾지 않았구나. 그 말에 민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저는 이제 휠체어를 타고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말도 거의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 됐죠. 퇴원 날짜가 정해졌어요. 다음 주 금요일이었습니다. 자식들이 모여서 퇴원 후 계획을 상의했어요. 아버지, 퇴원하시면 저희 집에서 지내세요. 민호가 말했어요. 아니야, 우리 집이 더 넓어. 아버지 모실게요. 수진이 말했죠. 저도 아버지 모실 수 있어요. 제 집도 괜찮아요. 재운도 가세했어요. 자식들이 서로 저를 모시겠다고 다투는 모습이 우스웠어요. 예전 같으면 감동했을 텐데 지금은 그저 연기로밖에 보이지 않았거든요. 아니다. 나는 내 집에 갈 거야. 하지만 아버지,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만약 또 쓰러지시면 어떡해요? 민호가 걱정했어요. 괜찮아. 간병인을 쓸 거니까. 간병인이요. 그건 돈이 많이 드는데. 재훈이 중얼거렸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자식들은 여전히 돈만 생각하고 있다는 거려. 내 돈으로 쓸 건데 왜 내가 걱정하니? 재훈이 얼굴이 붉어졌어요. 아, 그게 아니라 아버지 건강이 걱정돼서요. 거짓말이었죠. 제 재산이 줄어들까봐 걱정하는 거였어요. 퇴원 전날 밤이었어요. 변호사 정 선생님이 병실에 오셨습니다. 회장님, 준비하신 서류 가져왔습니다. 저는 10년 전에 작성한 유언장을 변호사에게 맡겨뒀어요. 그리고 이제 그걸 실행할 때가 왔습니다. 내일 자식들 앞에서 발표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입회하겠습니다. 변호사가 나간 후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겠죠. 자식들이 얼마나 충격받을지 상상이 됐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게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이었으니까요. 퇴원날 아침이 밝았어요. 자식들이 일찍부터 병실에 와 있었습니다. 아버지, 집에 가실 준비 다 됐어요. 저희가 모셔다 드릴게요. 민호가 말했어요. 잠깐, 가기 전에 할 얘기가 있다. 자식들의 표정이 긴장됐어요. 변호사 선생님을 불렀어. 곧 오실 거야. 변호사요? 왜요? 수진이 불안하게 물었어요. 유언장 때문이야. 그 순간 병실 분위기가 얼어붙었어요. 자식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10분 후 정 변호사가 도착했어요. 손에 서류 가방을 들고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변호사가 자식들에게 인사했어요. 하지만 자식들은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어요. 10년 전에 작성한 유언장이었습니다. 이 유언장은 10전 작성됐습니다.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민호가 끼어들었어요. 잠깐만요. 10년 전이요. 그럼 지금 상황하고 안 맞잖아요. 다시 작성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이게 내 최종 의사야. 변호사가 유언장을 읽기 시작했어요. 본인 김철수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합니다. 첫째, 본인의 재산은 진정으로 본인을 사랑하고 효도한 사람에게만 상속한다. 자식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둘째, 돈만을 목적으로 접근한 자식에게는 단 한 푼도 상속하지 않는다.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버지, 저희가 그런 자식이라는 말씀이세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변호사가 계속 읽었습니다. 셋째, 본인은 이미 대부분의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기로 결정했다. 총 재산의 80%인 4억 8천만 원을 부루 이웃을 위해 기부한다.
뭐라고요? 재훈이 벌떡 일어났어요. 4억 8천만 원을 기부한다고요. 그럼 저희한텐 얼마가 남는데요? 변호사가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남은 20%인 1억 2천만 원은 세 자녀에게 균등하게 배분됩니다. 한 사람당 4천만 원씩입니다. 병실이 조용해졌어요. 자식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민호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너희가 원하던 6억 원은 없어. 이미 기부하기로 했으니까. 기부요. 왜 저희한테 상의도 없이? 수진이 울먹였어요. 상해. 내 돈인데 왜 너희한테 상의해야 하지? 자식들이 할 말을 잃었어요. 너희는 내가 병원에 누워 있을 때 보험금 얘기만 했잖니. 내 목숨은 걱정하지 않았어.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화가 나서가 아니라 슬퍼서였습니다. 40년 동안 내가 너희를 키웠어. 모든 걸 줬지. 하지만 너희는 내 돈만 사랑했구나. 민호가 무릎을 꿇었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수진과 재훈도 따라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너무 늦었거든요. 미안하다는 말.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니? 변호사가 서류를 자식들에게 건넸어요. 여기 사인하시면 각자 4천만 원씩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식들은 서류를 받아들고 멍하니 있었어요. 아버지, 정말 이러실 거예요? 민호가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그래, 이게 내 마지막 선택이야. 너희는 내 돈만 찾았지. 내 목숨은 찾지 않았으니까. 자식들이 병실을 나갔어요. 서류도 들고 가지 않았죠. 아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예요. 저는 홀로 병실에 남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40년을 회상했어요. 그때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들어왔어요. 환자분, 손님이 오셨어요. 낯선 중년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회장님. 저는 사회복지재단 희망나눔의 이사장 박민수입니다. 아, 제가 기부하기로 한 그 재단이군요. 네, 맞습니다. 회장님의 큰 결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박 이사장이 앉으며 말을 이었어요. 사실 오늘 온 이유가 있습니다. 회장님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무슨 말씀인가요? 회장님 자녀분들에 대해서입니다. 저는 놀랐어요. 자식들을 어떻게 알죠? 6개월 전 일입니다. 저희 재단에 익명의 기부가 있었어요. 큰 금액이었죠. 5천만 원이었습니다. 5천만 원이요? 네. 그리고 기부하신 분이 나중에 정체를 밝혔습니다. 회장님의 큰아드님 민호 씨였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민호가 5천만 원을 기부했다고요? 민호 씨는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어려운 이웃을 도우라고 가르치셨다. 제가 조금이라도 실천하고 싶다고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리고 따님 수진 씨도 있습니다. 수진 씨는 저희 재단에서 매달 자원봉사를 하고 계세요. 벌써 2년째입니다. 자원봉사를요? 네. 매주 토요일마다 오셔서 독거노인분들께 식사를 대접하고 말벗이 되어드립니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하고 계세요.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막내 아드님 재훈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훈 씨는 사업에 실패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달 10만 원씩 저희 재단에 기부하고 계십니다. 10만 원이요? 네.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 마음이 귀합니다. 재훈 씨는 내가 힘들 때 아버지가 도와주셨다. 이제 내가 남을 도울 차례다라고 하셨어요. 저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자식들이 제가 모르는 곳에서 선한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회장님, 자녀분들은 돈만 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회장님께 배운 가치를 실천하고 계세요. 박 이사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회장님께서 후회하실까 봐서입니다. 자녀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박 이사장이 나간 후 저는 한참을 울었어요. 제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한 건 아닐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박 이사장의 말이 계속 맴돌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수진이 혼자 병실에 왔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 혼자 왔어요. 수진아, 아버지, 사실대로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정말 돈만 생각한 건 맞아요. 병실 밖에서 그런 얘기를 한 것도 사실이고요. 수진이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저희도 아버지를 사랑해요. 진심으로요. 수진아, 다만 저희가 표현을 못했을 뿐이에요. 아버지가 내 재산은 효자에게만 간다는 말을 너무 자주 하셔서 저희는 돈으로 사랑을 증명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수진의 말에 저는 뭔가 깨달았어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가 외로워 보이셨어요. 하지만 저희는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물질적인 것만 챙겨드렸죠. 내가 너무 재산 얘기를 많이 했구나. 아버지가 혼자 계신 게 걱정됐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늘 괜찮다고만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아버지가 정말 괜찮으신 줄 알았어요. 저는 제 잘못을 깨달았어요. 저도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던 거예요. 수진아, 미안하다. 아버지가 너희를 시험한 거였어. 아니에요, 아버지. 저희가 잘못했어요. 병실에서 그런 얘기를 한 건 정말 잘못이에요. 수진이 제 손을 잡았어요. 하지만 아버지, 한 가지만 알아주세요. 저희가 아버지 돈을 원한 건 사실이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저희는 아버지가 건강하게 오래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날 오후 민호와 재훈도 함께 왔어요. 셋이서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민호가 말했어요. 저희가 너무 물질적인 것만 생각했어요. 아버지 마음은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재훈도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세 자식을 바라봤어요. 그들의 눈에서 진심을 봤습니다. 너희들, 박 이사장님한테 들었어. 너희가 하고 있던 일들. 자식들이 놀라서 서로를 쳐다봤어요. 민호야, 내가 5천만 원 기부한 거. 수진아, 내가 자원봉사하는 거. 재훈아, 내가 매달 10만 원씩 기부하는 거. 다 알았어. 자식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아버지, 그건 민호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너희가 내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었구나. 저는 깨달았어요. 자식들이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도 제 가르침을 마음에 담고 있었다는 거요. 아버지, 저희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수진이 애원했어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변호사 선생님을 다시 부르자. 일주일 후 다시 병실에 모두 모였어요. 자식들과 정 변호사, 그리고 박 이사장까지 왔습니다. 다들 모였으니 발표하겠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자식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일주일 동안 많이 생각했어. 그리고 깨달았지. 내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다는 걸. 민호가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 하지만 유원장은 바꾸지 않을 거야. 자식들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대신 조건을 하나 붙이겠어. 너희가 앞으로 3년 동안 꾸준히 봉사활동을 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면 그때 다시 유원장을 고려해보마. 정말요? 수진이 눈을 반짝였어요. 너희가 진짜로 변했는지 보고 싶어. 돈 때문이 아니라 진심으로 남을 도울 수 있는지 말이야. 재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증명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나는 당장 집으로 돌아갈 거야. 하지만 혼자가 아니라 너희와 함께 살고 싶어. 자식들이 놀랐어요. 민호야, 내 집이 제일 크지? 거기서 함께 살자. 나는 작은 방 하나면 충분해. 아버지, 정말 저희 집에 오시겠다고요? 민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래, 40년 동안 혼자 살았어. 이제는 가족들과 함께 살고 싶구나. 수진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너희는 나를 돈이 많은 아버지로 보지 말고 그냥 늙은 아버지로 봐줘. 나는 너희의 사랑이 필요해. 돈이 아니라. 세 자식이 모두 울었어요. 이번엔 진짜 눈물이었죠. 박 이사장이 박수를 쳤어요. 아름다운 결정이십니다. 회장님, 박 이사장님,
기부금은 약속대로 진행하겠습니다. 4억 8천만 원 전부요.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제 자식들이 그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직접 보고 배울 수 있게 해주세요. 물론입니다. 자녀분들이 저희 재단 활동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민호가 박 이사장에게 말했어요.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배운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겠습니다. 정 변호사가 새로운 서류를 꺼냈어요. 그럼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기부는 예정대로 진행하되 3년 후 자녀분들의 활동을 평가해서 추가 상속을 결정하는 조항을 넣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서류에 모두 서명했어요. 자식들도 기꺼이 서명했습니다. 2주 후 저는 퇴원했어요. 민호의 집으로 가기로 했죠. 아버지, 제 집에 오시는 거 환영합니다. 민호가 제 짐을 들어줬어요. 작지만 따뜻한 방이었어요. 창문으로 햇살이 잘 들어왔죠. 여기가 아버지 방이에요. 편하게 지내세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했어요. 손자, 손녀들도 함께요. 할아버지, 환영해요. 손자가 환하게 웃었어요. 고맙구나. 식탁에는 따뜻한 음식들이 가득했어요. 민호의 아내가 정성껏 준비한 거였죠. 아버님, 많이 드세요? 건강하셔야 해요. 저는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가 행복했어요. 며칠 후 수진이 찾아왔어요. 큰 봉투를 들고요. 아버지, 이거 드릴 게 있어요. 뭔데? 봉투를 열어보니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수진이 지난 2년간 봉사활동하며 찍은 사진들이었죠. 아버지, 제가 얼마나 많은 걸 배웠는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사진 속에는 수진이 할머니들 손을 잡고 웃고 있는 모습, 밥을 나눠주는 모습, 말벗이 되어주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수진아, 이 일을 2년이나 했구나. 네, 처음엔 아버지 말씀 때문에 시작했어요. 하지만 하다 보니 제가 더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행복을요. 저는 딸을 꼭 안았어요. 고맙다. 내가 이렇게 자라줘서. 재훈도 찾아왔어요. 이번엔 통장을 가지고요. 아버지, 이것 좀 보세요. 통장에는 매달 10만 원씩 빠져나간 기록이 24개월치 있었어요. 제가 힘들 때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나눔의 정신을요. 재훈아, 아버지, 저 이제 알았어요. 돈이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누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요. 저는 막내 아들이 자랑스러웠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저는 이제 민호네 집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매일 아침 손자, 손녀들과 함께 산책을 했어요. 저녁에는 온 가족이 모여 이야기를 나눴죠. 할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나눔이 중요하대요. 맞아. 우리 손자가 잘 배웠네. 할아버지는 어떻게 나눔을 실천하세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할아버지는 너희 아빠, 고모, 삼촌에게 나눔을 가르쳤단다. 그리고 그분들이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눔을 실천하고 있지. 와, 대단해요. 어느 날 정 변호사가 찾아왔어요. 회장님, 자녀분들이 설립한 김철수 장학재단이 정식 등록됐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벌써 15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했고요. 많은 분들이 후원에 동참하고 계십니다.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제 이름을 걸고 그런 재단을 자녀분들이 말씀하시더군요. 아버지께 배운 가치를 대대손손 이어가겠다고요. 그날 밤 저는 자식들을 불러 모았어요. 너희에게 할 말이 있다. 세 자식이 긴장한 표정으로 앉았습니다. 내가 병원에 누워있을 때 한 말 기억하니? 너희는 내 돈만 찾았지. 내 목숨은 찾지 않았다고. 자식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 말을 취소한다. 예. 민호가 놀라서 저를 봤어요. 너희는 내 목숨도 찾았어. 다만 아버지가 보지 못했을 뿐이야. 너희가 몇 년 동안 조용히 실천해온 선행들. 그게 바로 진짜 효도였어. 수진이 눈물을 흘렸어요. 아버지, 병실에서 한 그 대화는 인간적인 순간이었어. 누구나 약해질 수 있지. 하지만 너희의 평소 모습이 진짜 너희였어. 재훈이 말했어요. 아버지, 저희는 완벽하지 못해요.
그 순간 정말 돈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더 인간적이야. 완벽한 사람은 없어. 중요한 건 흔들리면서도 올바른 길로 돌아오는 거지. 저는 품에서 새로운 서류를 꺼냈어요. 이게 뭐예요? 민호가 물었죠. 최종 유언장이야. 진짜 마지막이야. 자식들이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아버지, 이건 기부금은 그대로 4억 8천만 원. 하지만 남은 돈의 분배를 바꿨어. 서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남은 1억 2천만 원 중 9천만 원은 세 자녀에게 3천만 원씩 균등 배분한다. 나머지 3천만 원은 김철수 장학재단의 기금으로 사용한다. 아버지, 이렇게 많이. 수진이 놀랐어요. 아니야, 이것도 적어. 하지만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니야. 저는 서류 뒷장을 넘겼어요. 거기엔 제 손글씨로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내 자식들에게, 너희는 내 자랑이다. 완벽하지 않지만 선하다. 흔들리지만 다시 일어선다. 그것이 진짜 인간이고 진짜 효자다. 돈보다 소중한 것은 가치다. 그 가치를 너희 자식들에게도 전해다오. 그것이 진짜 유산이다. 사랑한다. 세 자식이 모두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같이 울었죠. 이번엔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3개월 후 저는 손자의 학예회에 갔어요. 손자가 무대에서 발표를 했어요. 저희 할아버지는 영웅이세요.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시거든요. 저도 커서 할아버지처럼 되고 싶어요. 객석에 앉은 저는 눈물이 났어요. 제가 자식들에게 가르친 가치가 이제 손자 세대로 이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민호가 제 손을 잡았어요. 아버지 덕분입니다. 저희가 제대로 된 부모가 될 수 있었어요. 아니야, 너희가 스스로 배운 거야.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일기를 썼어요. 오늘 나는 진짜 부자가 되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서, 그리고 그 사랑이 대대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1년이 지났어요. 김철수 장학재단은 이제 50명이 넘는 학생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박 이사장이 전화했어요. 회장님, 자녀분들 재단이 지역 신문에 났습니다. 모범 사례로요. 그래요? 네. 가족이 함께 운영하는 재단이라며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고 있어요. 저는 뿌듯했어요. 어느 겨울날 온 가족이 모였어요. 명절이었거든요. 식탁에는 수진이 준비한 음식들이 가득했고 재훈이 가져온 과일도 있었어요. 아버지, 건배할까요? 민호가 말했어요. 그래, 무엇에 건배할까? 가족에게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가치에게요. 우리는 모두 잔을 들었어요. 가족에게.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평생 찾던 행복이 바로 이거였다는 거요. 돈이 아니라 사랑, 재산이 아니라 가치, 그리고 그것을 함께 나눌 가족. 식사 후 손자가 제게 물었어요. 할아버지는 부자예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럼 할아버지는 세상에서 제일 부자란다. 와, 돈이 많으시구나. 아니야, 돈은 별로 없어. 하지만 할아버지에겐 너희가 있잖니. 사랑하는 가족들이. 그게 진짜 부자야. 손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그런 부자가 되고 싶어요. 그래, 우리 손자는 꼭 그런 부자가 될 거야.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만약 제가 병원에서 깨어나지 못했다면 어땠을까요? 자식들을 오해한 채로 세상을 떠났다면? 아찔했어요. 하지만 다행히 기회가 있었고 진실을 알게 됐죠. 여보, 저는 하늘을 향해 중얼거렸어요. 당신이 맞았어요. 우리 애들은 좋은 아이들이에요. 제가 너무 의심했어요. 마치 대답하듯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어요. 며칠 후 저는 변호사를 만났어요. 변호사님, 모든 서류가 완성됐나요? 네, 회장님, 완벽합니다. 이제 회장님께서는 마음 편히 지내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오랜 시간 수고하셨어요. 저야말로 영광이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 네, 좋은 가르침 감사합니다. 저도 제 아이들에게 회장님처럼 가치를 가르쳐야겠어요. 저는 웃었어요. 돈으로 사랑을 시험하지는 마세요.
그건 제 실수였으니까요. 하지만 결국 좋은 결과를 만드셨잖아요. 운이 좋았죠. 제 자식들이 원래 선한 아이들이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생각했어요. 진짜 유산은 무엇일까? 돈, 집, 땅? 아니에요. 그건 언젠가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진짜 유산은 가치예요. 사랑이고, 나눔이고, 가족이죠. 그리고 그것은 영원히 이어지는 거예요. 한 달 후 제 생일이었어요. 75번째 생일이었죠. 자식들이 깜짝 파티를 준비했어요. 아버지, 생일 축하드립니다. 케이크에 초를 불었어요. 소원을 빌면서 생각했죠. 우리 가족이 영원히 행복하기를, 그리고 이 사랑이 대대손손 이어지기를. 민호가 선물을 건넸어요. 아버지, 이거 받으세요. 포장을 뜯어보니 액자가 있었어요. 거기엔 온 가족 사진과 함께 글귀가 적혀 있었죠.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유산은 사랑입니다. 김철수 가족. 저는 한참을 그 액자를 바라봤어요. 눈물이 또 났죠.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께 배운 거예요. 진짜 유산이 뭔지요. 그날 밤 저는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 썼어요. 나는 이제 안심하고 눈을 감을 수 있다. 내가 남긴 진짜 유산을 자식들이 이해했으니까. 그리고 그들이 다시 손자들에게 전할 것이니까. 돈은 쓰면 없어지지만 사랑은 나눌수록 커진다. 이것이 내가 깨달은 진리다. 이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 교훈이다. 그리고 저는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꿈속에서 아내가 나타났어요. 잘했어요. 여보, 정말 잘했어요. 당신 덕분이에요. 당신이 늘 옆에서 지켜봐 줘서요. 이제 우리 애들 걱정 안 해도 돼요. 훌륭하게 컸어요. 네, 그렇네요. 아내가 제 손을 잡았어요.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쉬어도 돼요. 아직은 안 돼요. 손자들이 크는 걸 더 봐야 해요. 아내가 웃었어요. 그럼 천천히요. 우린 시간이 많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상쾌하게 일어났어요. 창밖에는 봄꽃이 피어 있었어요. 손자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할아버지, 일어나셨어요? 오늘 같이 공원 갈까요? 그래, 가자꾸나. 손자의 손을 잡고 공원을 걸었어요.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죠. 할아버지, 저 커서 꼭 할아버지처럼 될 거예요. 어떻게? 착하고 많이 나눠주는 사람이요. 저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래, 우리 손자는 꼭 그런 사람이 될 거야.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제 유산이 잘 전달됐다는 것을요. 돈이 아니라 가치로, 재산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대대손손 말이죠. 5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제 80살이 됐어요. 건강하게 잘 살고 있죠. 김철수 장학재단은 이제 200명이 넘는 학생들을 돕고 있어요. 민호, 수진, 재훈이 함께 열심히 운영하고 있죠. 그리고 손자, 손녀들도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이 됐어요. 그 아이들도 주말마다 봉사활동을 나간답니다. 어느 날 손자가 말했어요. 할아버지, 저도 나중에 장학재단 일을 하고 싶어요. 그래, 왜? 할아버지께서 시작하신 일을 제가 이어가고 싶어요. 그게 진짜 유산이잖아요. 저는 손자를 꼭 안았어요. 제 가르침이 이제 3대까지 이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저는 평화롭게 일기를 썼어요. 나는 이제 정말로 부자다.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내겐 사랑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 사랑은 영원히 이어질 것이니까.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진짜 유산은 무엇일까요? 돈입니까? 재산입니까? 아니면 가치입니까? 사랑입니까? 저는 알았어요. 병원 침대에 누워 죽음의 문턱에 서요. 진짜 유산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 그것이 진짜 효도고 진짜 가족입니다. 너무 늦기 전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진심을 전하세요.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돈보다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나누는 것. 그것이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의 작은 울림이라도 되었다면 저는 행복합니다. 오늘 부모님께, 자식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화 한 통 해보세요. 사랑해요 라고 말해보세요. 그것이 가장 큰 효도이자 가장 큰 유산입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